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혁신사업개발팀 박경아 팀장입니다. 저희 전현성 주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취약지 원격 촉진 사업 담당하고 있는 전현성 주임 전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팀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4년도 의료취약지 원격 혁신 사업 설명회인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일정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오늘 인사 말씀 있으실 거고요. 그 이후에 24년도 저희 그 원격협진 사업 개요와 사업 안내서 소개하고 사업 신청서랑 네.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한 이후에 마감하고요. 마무리되기 전에 그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무관님과 박현령 주무관님 소개해 드리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의료정보정책과의 김민정 사무관입니다. 네, 의료정보정책과 박현령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처음 뵙게 되는 분들인 거죠. 저희 지자체 이제 내년에 신규로 이제 사업을 희망하게 돼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자 수로만 하면 이제 개발원과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부를 제외하면 27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원격 협진에 대해서나 이제 비대면 진료 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2017년부터는 의료 지원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까지 해왔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설명회 원격 협치 사업이라고 해서 비대면 진료와 달리 의료인과 환자 간이 아닌 의료인과 간 하는 비대면 사업인 원격 협진이라는 이 제목을 달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참여하시는 만큼 생소하실 거라서 개발원에서 사업 안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신 건 채팅창으로든 편하게 말씀 주시고요. 이후에라도 또 궁금한 거 말씀 주시면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무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사업 안내서에 대해서 전현성 주임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혁신사업개발팀 전현성 주임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제가 채팅창에 그러니까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소속이랑 성함으로 좀 이름 변경을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지금 신청을 희망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조금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화면 하단에 참가자 버튼 클릭하시고 본인 계정에 커서 올리시고 그다음에 우측에 점 3개 누르면 이름 바꾸기 뜹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소속이랑 성함으로 조금 이름 바꾸기 좀 부탁드리라는 말씀 드리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2024년도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설명회고요. 2024년 사업 안내서에 대해서 신규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안내서가 이제 23년도 올해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는 안내서랑은 조금 다르게 목차 부분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변경된 목차 순서에 맞춰서 이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서비스 수행에 대한 방법이라던가 이 원격 협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들, 사업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총 세 개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치고 나서 질문은 한 번에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24년도 안내서 소개의 원격 협진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네, 우선 추진 배경은 이제 저희가 섬,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지는 지리적 취약성과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의료 이용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69,118개소 중에서 88.5% 61,156개소가 지금 현재 도시에 분포를 하고 있을 정도로 도시와 그 외의 지역 간 의료 자원과 의료 인력 그리고 병의원까지의 물리적으로 좀 먼 거리로 거동이 불편하신 의료 취약지 거주자, 취약 계층에게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목적입니다. 의료 취약지, 취약 계층에게 의료인간, 이 ICT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원격 협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이용자 규모는 또 7,736명이고 이 중에서 60세 이상이 96%일 정도로 그 고령자 분들 그리고 이제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원격 협진을 통해서 지속적인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어떤 뭐 약 처방에 대한 약 관리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의료 취약지역이 그럼 도대체 어디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리면서 그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의료 취약 지역의 법 제도적 근거로 삼고 있는지 우선은 말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의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34조 원격 의료에 의거해서 지금 저희 사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우측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특법 제19조에 의거해서 보건진료전담 공무원까지 지금 이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조의 1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의료법 제3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해당 34조 1항에 의거해서, 34조에 의거해서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 두 가지 사업 다 조금 많이 낯설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은 우측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랑 이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은 두 사업이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랑 의사랑 환자가 직접적으로 이 원격 상담이라던가 진료, 자문을 실시하는 비대면 진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쉽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저희가 뭐 약 한 2, 3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핸드폰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해당 뭐 그런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DHIS라는 디지털 의료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원격 협진을 실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한데요. 이제 맨 하단의 서비스 형태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의사, 환자가 직접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를 하고 상담, 진료, 자문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인 반면에 저희는 이제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취약계층이라던가 뭐 그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간호사, 의료인인 간호사가 이 환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있으면서 원격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과 협진을 실시를 하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간호사 중심으로 이제 건강 모니터링 및 교육까지 실시가 가능한 서비스의 형태로 지금 제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대상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이제 원격 협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정례적으로 건강관리 및 진료 서비스가 필요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원격 협진 의료 서비스 개시 전 자문기관 또는 의뢰기관 의사의 대면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저희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가 이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 권고사항을 조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대상 환자 기준 내에서 거동 불편자, 고령자, 독거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자를 예시로 들었고요. 이제 의사의 판단 하에 내원 환자의 질환 상태가 원격 협진을 통해 관리 가능하고 대상자 거주지 근처에 뭐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됐든 이제 의료기관이 됐든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리고 뭐 타 의료기관 전문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저희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이제 기존 질환 관리를 위해서 의사와의 지속 진료를 좀 희망을 한다. 그리고 전문 진료 과목에 대한 자문과 의료 서비스를 좀 받고 싶다라고 희망을 하실 경우에 또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 또 지역사회 자원과의 좀 연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인 질병 관리 및 건강 문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들은 이제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제시를 드리는 것이지 꼭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점 좀 참고드리고 이게 각 지자체마다 사실 뭐 전남이라던가 이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섬이 좀 특성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과 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이 좀 많이 이제 대상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경우에 이제 그런 대상자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이 의료취약제 원격협진 사업의 대상자로 하겠다라고 또 이제 고려를 하셔서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거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서비스 수행 기관 및 인력 구성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사업은 원격 협진을 실시를 하는 거고 이 원격 협진은 자문이라는 것과 의뢰라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문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셔서 이제 뭐 민간 병의원이라든가 이제 그 보건소라든가 보건기관이라든가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자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뢰라고 하면은 이제 의료기관은 사실 저희가 한정을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이제 서비스 대상자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문 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그 보건소에서 만약에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이 뭐 이쪽 전공을 하신 뭐 예를 들어서 신경과 전공을 하신 그 분이 아니신데 만약에 치매 환자라든가 뇌졸중 환자분이 이렇게 내소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문 의료기관에 이 협진 서비스 이런 거를 서비스를 이제 연계를 해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문과 의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원격 협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해당 시스템은 저희가 디지털 의료 지원 시스템이라는 DHIS, 저 가운데 주황색 표시로 저희가 표시해 드렸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 환자
건강 관리, 뭐 모니터링한 그 수치라든가 이런 해당 내용들을 DHIS에다가 기록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원격 협진 실시를 위한 예약 관리도 가능하고, 뭐 화상 연결, 그다음에 실질적인 협진, 그리고 이제 협진 이후에 발생하는 뭐 간호 기록이라든가 간호 뭐 사정 내역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록을 하실 수 있는 창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협진비 청구 그리고 조회까지 이 원격 협진 시스템, 디지털 의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원격 협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법 제도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5가지의 근거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지역은 저희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저희가 그 판단을 하고 저희 사업에 참여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 지역, 그래서 이제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섬, 벽지 지역인 지역은 저희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에 참여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고,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 또한 이제 농특법에 의거해서 이제 의료취약 지역 안에서 인구 500명 이상, 도서지역 300명 이상, 5,000명 미만의 기준으로 구분한 이제 뭐 이렇게 선정된 지역들은 저희 사업에 좀 참여를 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 고시로 이제 성장 촉진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 수준이 저조하고 이제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인구 변화율이나 소득 수준 등을 통해서 종합 평가된 그 해당 지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들 또한 저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시행 규칙에 의거해서 지정된 취약지역 의료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을 하는 그 해당 지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들은 저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에 대한 추진 체계입니다. 저희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기획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운영과 평가 그리고 기술 지원 부분들을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원격 협진을 실시하는데 이러한 전산 시스템, 이 디지털 의료 지원 시스템에 대한 운영, 평가 그리고 기술 지원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와 시군을 통해서 사업 기획 신청,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수행, 그다음에 예산 집행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수행에 대한 지자체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8개 시도, 49개 시군, 총 526개의 소에 이제 계속 그 참여 기관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해주고 계시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이제 신규 참여 기관이 총 67개소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은 숫자로 좀 개소수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제 협진 건수랑 대상자 수는 사실 이제 지금 1월부터 7월을 기준으로 한 건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로는 조금 낮아 보일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협진 건수도 계속 17년부터 이 사업이 이어졌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금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실적입니다. 그래서 협진 대상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조금 대폭 증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협진 건수 같은 경우에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기간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230개소 였지만 지금 현재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526개소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수행 안내입니다. 지금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은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이제 좌측에 있는 첫 번째 의료 취약 지역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원격 협진 서비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 원격 협진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라던가 복약 지도 등 보건의료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중요시해지고 이 서비스에서의 메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운영 원칙입니다. 우선은 지금 이 해당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사실 쉽게 다가오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대면을 해서 건강증진 사업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일반적인 사업이랑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제 원격 협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의 원격 협진은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및 의무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ICT 기반으로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은 반드시 필수로 서약서를 받으시고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원격 협진 서비스 제공 전 자문의료기관 혹은 의뢰의료기관의 의사의 대면 진료를 반드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를 저희가 이제 이 원격 협진을 실시를 하는 거는 이제 대면 진료를 완전히 100% 대체를 해가지고 원격 협진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면 진료를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 환자분들이 뭐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필요하다. 근데 이 환자분들이 뭐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근처에 있는 병원까지 아니면은 대면 진료를 받던 병원까지 가시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뭐 약 처방을 단순히 이제 리피 처방을 받기 위해서 그 해당 멀리 있는 대면 진료를 받던 의료기관까지 못 가는 경우에 이제 의사의 판단 하에 원격 협진을 좀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초진 대면 진료 실시 이후에 이 원격 협진 보건의료 서비스, 진료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격 협진에 대한 수행 시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료인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의료법에 의거해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명칭되어 있는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이 해당 의료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이 원격 협진 서비스 제공자이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그러면은 뭐 간호조무사라던가 물리치료사와 같은 이제 작업치료사와 같은 의료기사가 이 환자를 직접 혼자 대면해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원격 협진을 실시할 수 있냐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우선은 저희 사업에서는 좀 보조 인력으로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일단은 의료인으로 지금 의료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격 협진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사, 이제 뭐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간호사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에 대한 추진 절차는 크게 4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실 것들이 이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일례로 이제 단순히 뭐 해당 지자체에서의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라던가 이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런 건강증진 사업에서 이 대상자들을 조금 연계를 하고 싶으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비스 대상자를 좀 발굴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에서 이제 찾아뵈어서 뭐 취약계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원격 협진 서비스랑 연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하시고 난 이후에 대상자에 대한 건강 사정, 문진 및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이제 이 스크리닝을 통해서 측정된 어떤 뭐 혈압 값이라든가 뭐 공복 혈당 값이라든가 이런 해당 값들을 이제 DHIS에 등록을 통해서 이제 대상자 발굴 및 등록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협진 수행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DHIS를 통해서 협진을 예약을 하고요. 이제 협진 실시를 해주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 그리고 환자와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DHIS에 이제 진료 의뢰를 작성을 하셔서 이제 작성하시고 예약 일정을 대상자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측 하단의 협진 수행 단계에서는 의사 및 대상자를 협진 당일날 예약한 날에 이제 대기를 시키고 필요시에 자문의료기관의 의사 선생님이 요청을 통해서 생체 정보를 그 당일날 측정을 하고 그 측정 값을 이제 DHIS에다가 기입을 하시면 그 해당 DHIS에 기록된 그 측정 값을 자문의료기관의 의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해당 측정 값을 바탕으로 원격 협진을 실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에서는 이제 의료기관 간호사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간호 및 처치 결과 관리, 그다음에 대상자 의약품 관리 및 팔로우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후 관리를 추진을 해주시면서 이 한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원격 협진을 통해서 약 처방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제 의약품 처방이라든가 대리 수령을 이제 그 대상자분들의 가장 근처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이 해당 서비스까지 좀 사후 관리 이 프로세스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비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신규로 참여해 주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렇게 두 가지의 비목으로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진비는 자문의료기관에 대해서 원격 협진 1회당 의료기관별 종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 A라는 한 지역 보건소에서 한 지역에서 이제 한 달에 한 10건의 그 DHIS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원격 협진을 실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10건에 맞춰서 그 할당되어 있는 그 종별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준에 맞춰서 자문의료 기관에 지급을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받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고요. 이제 원격 협진 대상자 및 사업 목표 등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비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 약제비나 차량 임차 및 유지비, 화상 장비 구매 및 임차 비용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협진비와 운영비는 보조율이 모두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50%씩 매칭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지방비로 좀 추가 확보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추가 확보를 통해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진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문의료기관에 대해 원격 협진 1회당 의료기관 종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한 원격 협진 한 건당 DHIS 등록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을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실적과 이제 DHIS에서 확인 가능한 실적 과에 좀 그 매칭을 시킨 이후에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금액 산출 이후 자문의료 기관에 지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자 1인당 너무 많은 그 횟수의 원격 협진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는 사실 저희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대면 진료를 필요한 분이라고 저희가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이제 4회입니다. 그래서 월 최대 4회 까지는 이 협진 비목으로 이제 자문의료 기관에 이제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예산을 교부받으신 이후, 2024년에 교부받으신 이후에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수립한 예산보다 이제 원격 협진 서비스 제공 건수가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는 이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 점 일단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비 지원 범위에서 이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또한 보조율 50%로 지금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협진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대상자와 건수 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제 사업 운영비에 사용 가능한 활용 항목은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단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제 원격 협진 진료 업무에 필요한 약제비,
장비 대여 및 유지비, 차량 유지비를 중심으로 예산 활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공통경비인 소모품비, 홍보비 등은 최소화를 통해서 좀 권고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2024년 저희 사업에 대한 가내시를 지자체 통보를 9월 15일 금요일 날 드렸습니다. 시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이제 사업 설명회 기존 참여 기간과 신규 참여 기간을 9월 21일 오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설명회가 마치고 나서 이제 각 시도로 이제 지자체 사업 신청서를 작성을 요청을 드릴 거고 시도의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는 것을 10월 13일 금요일까지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 이제 협진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도랑 사전적으로 조금 협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출된 사업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랑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최종 조율 작업을 실시한 이후에 확정 내실을 내려드린다라는 게 이제 12월 달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 지원 및 사업 수행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안내서를 저희가 지금 현재 개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2023년 연내에 이제 배포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확정 통보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실질적인 교부는 2024년 1월 그리고 7월에 교부 드릴 예정이고 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관리 부분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아마도 이제 신규로 참여해 주시는 지역 같은 경우 이제 1월, 2월부터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하시고 나서 뭐 3월이나 4월부터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제 뭐 그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저희 개발원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또 교육 현장 방문해서 교육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관리 부분은 이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쪽에 또 말씀을 전화 주시면 이제 현장 방문 지원을 또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서비스 실질적인 제공이라던가 수행 기간에 대한 모니터링은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질 예정이고요. 사업 실적 관리 또한 상시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저희가 매년 이제 11월에서 12월 중에 성과 평가 및 성과 대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23년에도 성과 대회를 11월 29일 날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1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2025년도 상반기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사업 안내 내용 발표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셔도 좋고요. 채팅으로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남군 보건소 쪽에서 하나 질문이 하나 왔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했었던 화상 장비 마이크하고 이제 스피커하고 이렇게 세트로 된 거는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합니다.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2만 원, 3만 원대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끝나고 나서 사회보장정보라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이제 가이드 어떤 화상 장비를 사양을 사면 될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그 장비 가격은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답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전라북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네, 말씀 주세요. 예. 저 이번에 24년도 사업 운영 방안에서
그 좀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인건비를 신규 인력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현재 그 개도수는 얼마 안 됩니다. 기계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반응도 괜찮고 한편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다시 참여하시는 비율도 계속 굉장히 높은 편이고 좀 활발하게 이렇게 그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뭐 이렇게 상황은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이게 그 이렇게 이거를 직접 시행하시는 어떤 전담 어떤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전에 이제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어떤 진료를 한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만 전담할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도 지금 뭐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걸 병행하기는 쉽지 않고 이 업무만을 전담해서 좀 이렇게 할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면 기존에 하던 어떤 시군이란 몰라도 이제 새롭게 참여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참여 기회 자체가 이게 상당히 좀 제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팀장님 전북 예, 도 예, 팀장님이신 거죠? 예, 예, 아, 네, 팀장님. 그 사실은 뭐 팀장님 예, 말씀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예, 저희가 예산이 줄기도 했고 지금 복지부나 외부에서 이제 방침이 이제 비대면 진료 사업이 시범 사업에서 이제 거의 본사 바앞으로 된다고 가정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이건 해소가 되지 않냐라는 그런 정책적으로 외부에서 많이 우리 사업과 다름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는 말씀들이 좀 많이 있으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보건진료소에서 워낙에 하시는 업무, 대상자들에 대해 진료 업무를 하시는 거, 방문건강관리 선생님들, 그리고 보건지수에서 워낙 하시던 업무들을 대면으로 했던 거를 일부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전환, 즉, 제가 이 어떤 A라는 한 분을 뵐 때 워낙에는 대면으로 1년에 한 6번 뵀다고 하면 뭐 대면으로 3번, 뭐 비대면으로 3번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그 서비스하는 방법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서 이렇게 대상자가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 일에서 더 늘린다기보다는 기존의 서비스 방법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한다로 개념을 바꿔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비스 모형이 폐지가 됐는데 근데 그 예전에 서비스 네 번째 서비스 있잖아요. 방문 간호사가 이제 직접 가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보조하는 형태로 저희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좀 그 이렇게 그 진료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어떤 인건비 좀 보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그 그걸 좀 검토해 전북도에서 지금 네. 내년에 저희 2024년에 신규로 사업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팀장님 필요하시면은 별도로 저희랑 또 한 번 더 간담회를 하든지 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돼서 저희 그 계획서랑 신청 작성법 하고 마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은 저희 원의 안은주 주임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저희 신규 참여 희망 기관 대상 저희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 작성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랑 이제 결과 보고서를 받는 건데 우선 신청서랑 계획서를 받으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업마다 지자체마다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양적인 증가를 보다는 저희가 좀 내실화, 그다음에 아까 같이 좀 저희 원래 하시는 지자체의 뭐 진료소
부장님들이 원래 하시는 일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거를 서비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좀 반영해서 자체적인 성과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좀 주체적으로 이제 시도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시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관련 일정은 아래와 같은데 10월 13일은 시도에서 복지부에다가 그 계획서와 시처서를 취합해서 제출하는 일이고요. 기한은 엄수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지자체의 시도마다 그 모집 기간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안내가 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 이후에 신청서 계획서 검토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10월 11월에 한 뒤에 확장 통보를 12월 초에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는 지금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서 그리고 계획서는 이렇게 적혀 있고요.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저희 사업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내용에서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이나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설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계획서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별로 시와 땡땡 보건소, 이게 보건소 권역별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사업 착수 시기와 운영 기간은 그 보건소 내에 있는 기관에서 24년 해당 기간 몇 월부터 몇 개월간 유지할 것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DHIS의 실적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 부분 고려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업 신청에서 이제 확정이 돼서 나중에 신규 교육을 받을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적응하시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고려해서 설정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사업 목표의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와 협진 건수 그리고 월평균 협진 건수를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협진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가 지급할 때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 인원 그리고 대상자 특성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좀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80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100% 대부분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80대인데 독거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 노인이 많은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 뭐 치매 안심센터를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너무 멀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어쨌든 치매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에 맞춰서 대상자들의 특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진료소마다 좀 내용이 다른데 어떡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것도 자체적으로 협의하셔서 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사업 발굴, 대상자 발굴 및 모집 방안에서는 뭐 예시로 대상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을 처음에 초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발굴들이 있는 게 대상자들이 문제가 분명히 건강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으나 진료가 안 된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그 동사무소나 아니면 면사무소나 이런 분들과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발굴이 돼서 저희가 뭐 저희의 그 의뢰기관 자문기관에서 같이 협진하는 것 초진을 같이 이제 지원을 해서 뭐 차량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진료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안을 모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상자 특성별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규에 많은 건강 문제를 발견하겠다 하면 신규 대상자 발굴 등록률을 좀 더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대상자들이 대충 보건진료소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뭐 복합 만성질환이 어떤 뭐 고혈압이 있으면서 내가 뇌졸중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치매가 있으면서 약간 혼자 살아서 우울감이 또 있으신 사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괜찮은지 그리고 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부분 신경과 질환을 하나씩은 80대 이상이시면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약물 같은 거를 사실 내가 문맹이라서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약물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면 정례적 협진 수행률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기타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난 이런 걸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기타에다가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수행 인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사업을 위해서 수행 인력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원격 협진, 아까 의료법과 같이 의사와 간호사로 구분해 주셔서 적어주시면 되고 그 외에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의사들이 물리치료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물리치료사가 있다, 작업치료사가 있다, 인원수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되도록이면 저희가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좀 진료를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또 각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민간 의료기관이라든지 공공의료원이라든지 좀 저희가 그렇게 협력을 해서 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방문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건지소에는 보통 방문과 내소를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그러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속된 기관의 간호사로 해서 인원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의료기관 현황은 저희가 지금 자문의료기관에다가 진료소를 넣어놓긴 했는데 저희 진료소는 사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자문은 의사가 저희가 진료를 하는 기관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뭐 전남대병원 뭐 아니면은 뭐 대구가톨릭병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시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의사 공보이랑 같이 진료를 할 경우에 땡땡보건소, 땡땡보건지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의료기관은 현직의 그 대상자와 간호사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슨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부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 방문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그 간호사가 저희 속해 있는 의료기관이 있으실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대상자 특성이랑 발굴 모집 방안, 사업 성과 목표를 그 전에 적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추진 배경으로는 뭐 우리 거 사업에서 대상자들이 내가 건강관리 사업, 예를 들어서 AI, IoT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뭐 이 사람들의 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저희가 뭐 아까 같이 치매가 아직 아닌데 치매까지 진단을 받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어쨌든 좀 인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몇 개월,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약을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는지 이런 걸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런 지역적으로 뭐 섬이 만약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약을 드시는 것도 관리를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겠다. 이런 사업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이 별도로 따로 뭐 양쪽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시던 진료 소장님들 업무, 그다음에 간호사들 업무 중에 저희 거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적어주시고 전체 계획서는 3페이지로 간략하게 적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저희 그 사업 신청서는 작성하시면 되고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업 목표는 뭐 대상자 수 몇 명에 협진 건수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건강 문제를 주로 해서 어떤 대상자를 특성으로 해서 할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인원수랑 뭐 의료원 적어주시면 되시고 주요 사업 내용도 지금처럼 적어주시면 되시고 예시로 지금 든 거니까 우리는 좀 아까 같이 도서 지역에서도 좀 떨어져 있어서 건강 검진이 좀 어렵다 하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체 계측이나 이런 거 BMI 하신다 이런 것도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기타 사항은 따로 뭐 필요하시면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추진 일정 안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3일까지 기한 엄수하셔서 시도에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꼭 필요하신 부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2월 초까지 저희가 확정 통보를 해서 복지부에서 내리실 예정입니다. 네, 주요 질의 답변인데요. 저희 계획이랑 실제랑 다른 경우에 나중에 분리해줄 수 있냐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걸 목적으로 해서 사유만 적어주시면 변경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아까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적 건수를 기반으로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획 대비 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계획한 내용은 당연히 변경을 하실 수 있고 대신에 그 사유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서는 사실 내용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요거는 저희 그 개발원에 저희 사업 유튜브 안에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찾는 방법은 아래에 그림과 같이 구글에 유튜브 의료지원 시범 사업 적어주시면 저희 그 개발원
채널에서 저희 사업과 관련된 동영상이 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저희 개발원을 검색하시면 그 채널의 재생 목록에 저희 사업 내용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시고, 어쨌든 저희가 내일 오전에는 올려놓을 예정이라서요. 네, 보시고 안 되시면은 저희 개발원으로 연락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